단 5분. 1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한 소녀의 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남부의 작은 강당에 있던 우리 모두는 숨을 멈췄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파리에서 온 클레어입니다. 제 딸 엠마는 15세,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수학 영재죠. 매년 여름, 프로방스 지역에서 열리는 유럽 수학 엘리트 캠프에 참가해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엠마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이 캠프는 유럽 전역에서 선발된 수학 영재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소르본 대학교, 옥스퍼드, 추리 연방공과대학 등 명문대 교수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캠프 첫날 아침, 등록을 마치고 강당에 들어서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동양인 소녀 하나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더군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고 조용히 책만 읽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 옆에 앉은 독일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아마 한국에서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권 국가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엠마를 보니 이미 다른 프랑스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세 적응하는 편이거든요. 반면 저 한국 소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뭔가 위축되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개회식이 시작되고 캠프 디렉터인 피에르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15개국에서 온 120명의 영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탐구하게 될 겁니다. 교수의 말에 아이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학부모석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였어요. 피에르 교수가 특별히 소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동아시아에서도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윤양입니다. 그 조용한 소녀가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어요. 박수는 예의상 나왔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을 두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스위스에서 온 학부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시아 아이들은 계산은 빠르지만 창의적 사고는 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은연중에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 유럽 아이들이 수학적 직관이나 논리적 사고에서는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기하학 특강이었는데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도형을 그려놓고 증명 문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엠마도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저 한국 소녀, 지윤이는 어떨까 궁금해서 슬쩍 쳐다봤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손을 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역시 언어 장벽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학부모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실력 비교가 화제가 됐죠. 우리 마르크는 이미 대학 수준 미적분학을 풀고 있어요. 루시는 올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을 통과했답니다. 그러다 누군가 지윤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아시아 아이는 어떤 실력일까요? 글쎄요. 조용하긴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지 않을까요? 대부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수업에서는 각 나라별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프랑스 아이들은 자신들의 논리적 사고 교육을 자랑했고, 독일 아이들은 체계적인 증명 방식을, 영국 아이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했죠. 지훈이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한국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교수가 물어봤죠. 지훈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는 기초를 많이 연습해요. 매일매일 꾸준히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화려한 설명도 자랑할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 소개도 없었죠. 그냥 기초 연습이라니 좀 실망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역시 암기 위주 교육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엠마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지윤이랑 이야기해봤어. 응. 친절한 것 같아. 그런데 수업 시간엔 별로 말을 안 해. 실력은 어떤 것 같니? 잘 모르겠어. 아직 문제를 같이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될 텐데 과연 각 나라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어떻게 드러날까? 엠마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지만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히 저 조용한 한국 소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이 안 됐어요. 분명 이곳까지 올 정도면 나름의 실력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창밖으로 프로방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소녀가 우리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둘째 날 아침, 캠프에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오늘은 해외 교류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피에르 교수의 발표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이 세션은 캠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특별한 문제를 하나 공개합니다. 유럽출제위원회에서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난제죠. 교수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엠마를 쳐다보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자신의 아이가 혹시나 이 전설적인 문제를 풀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물론 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수준이거든요. 교수가 웃으며 덧붙였지만 오히려 더 긴장됐어요. 대학원생 수준이라니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벅찬 게 아닐까? 드디어 문제가 공개됐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복잡한 수식과 기하학적 도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무엇을 묻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 있었죠. 누가 도전해보고 싶나요? 교수가 물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엠마도 문제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지만 손을 들지는 못하고 있었죠.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영국의 루시, 이탈리아의 마르코까지. 유럽 최고의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도 모두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나요? 교수가 다시 물었을 때 학부모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거든요. 모두가 그 방향을 쳐다봤는데 바로 지훈이었어요. 옆에 앉은 독일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시아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조용하던 아이가 이런 난제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다니. 교수도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지훈 양이 도전하겠다고 하는군요. 정말로 해보겠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강당 안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아이구나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유럽 최고의 영재들도 망설이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풀겠다는 걸까? 옆자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아이가 정말 풀 수 있을까? 아시아 교육이 아무리 빨라도 이런 창의적 문제는 혹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건가?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용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객관적인 판단이었죠.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도 있을 텐데 이런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엠마는 어떤 생각일까 싶어서 슬쩍 쳐다봤어요. 아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혹시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일까요? 그럼 지훈 양, 앞으로 나와보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최고의 소녀에게 집중됐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어떤 어머니는 저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지? 라고 물었고 또 다른 아버지는 혼자 저런 도전을 하다니 대단한 용기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엠마 쪽을 다시 봤어요. 아이가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부러움? 아니면 경쟁심? 분명한 건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수가 지훈에게 분필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설령 못 풀어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훈의 표정을 보니 긴장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 보였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몇 분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를 시작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침착했거든요. 설마, 정말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가 지훈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는.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작은 한국 소녀가 무엇을 해낼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손에 든 채로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더니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칠판에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법한 기본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역시 시도는 해보지만 하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훈의 손놀림에 망설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줄을 적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수학과 교수 출신 학부모가 작은 소리로 하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 접근법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는 계속해서 수식을 전개해 나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로 넘어가면서 칠판 위의 수학적 구조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피에르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격려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들 칠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학부모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듯 차근차근 풀이를 이어갔어요.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칠판이 점점 채워져 갔어요. 엠마를 쳐다봤더니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쿠스는 아예 의자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보려고 했고, 물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어요. 지훈이 칠판의 마지막 여백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기하학적 증명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잠깐만. 피에르 교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더니 지훈의 풀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분, 2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교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완벽한 증명입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훈이 칠판 앞에 선 지 정확히 5분이었어요. 5분 만에 10년간의 난제를 해결한 거였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옆에 앉은 스위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시아 아이들은 창의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지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교수의 확인을 받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분필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잠깐, 지훈 양. 교수가 불렀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나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독창적인데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패턴을 봤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국에서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그 순간 강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엔 의아했던 시선들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고 학부모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엠마의 표정이었어요. 평생 자신이 수학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력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부러움과 좌절감, 그리고 동시에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교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풀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정말 독창적이야.
아시아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윤에 대해, 아니 한국 교육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요. 암기 위주 교육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초 실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길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마침내 강당 전체가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죠.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식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의 편견에 대한 반성의 박수였어요. 지유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박수를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만 살짝 보였을 뿐, 자랑스러워하거나 우쭐해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5분. 단 5분 만에 지유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수가 멈춘 후에도 강당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학부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은 아직도 칠판에 적힌 지윤의 풀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에르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급히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온 밀러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의 톰슨 교수,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로시 교수까지. 유럽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밀러 교수가 말했어요. 저 풀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우리가 10년 동안 시도했던 모든 방법과 다르다고. 톰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야. 저 아이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비범해. 문제의 핵심을 단숨에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해답에 도달했어. 더 놀라운 건 속도야. 로시 교수가 덧붙였어요. 대학원생들도 이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만 몇 시간은 걸리는데 저 아이는 5분 만에 완전한 해답을 제시했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유럽 최고의 수학자들이 이렇게까지 감탄한다는 건 지윤의 실력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피에르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건 수학적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지윤양의 접근법은 우리가 서구 수학 교육에서 중시하는 논리적 단계별 추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패턴 인식과 직관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패턴 인식, 직관적 통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학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이런 사고 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 위주, 창의성 부족이라고 폄하했던 아시아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이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앉은 독일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클레어, 이제 이해가 돼요. 어제 지윤이 말했던 기초를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엠마를 보니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좌절감이 컸는데 이제는 뭔가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쿠스는 지윤에게 다가가서 뭔가 질문하고 있었고 루시는 칠판의 풀이를 노트에 필사하고 있었어요. 경쟁 상대에서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스위스에서 온 학부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한국 교육이 이런 수준이라니. 다른 부모들도 동조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밀러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윤양의 풀이는 단순히 정답을 맞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문제는 원래 위상수학과 대수기하학의 고급 개념들을 조합해야만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윤양은 훨씬 더 기본적인 개념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해답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윤이 어제 말했던 기초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요. 그 기초라는 게 단순한 계산 연습이 아니라
수학적 구조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톰슨 교수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교육은 너무 이론 중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동아시아 교육은 반복 학습을 통해 수학적 직관을 체화시키는 데 뛰어난 것 같아요.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 아이가 아니라 경이로운 수학 천재였어요. 로시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에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지훈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박수였죠.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훈을 그저 언어 장벽 때문에 소극적인 아이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지훈에게. 그리고 제 편견을 깨뜨려준 이 순간에게요. 엠마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지훈이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딸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단 5분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캠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각 나라별로 모여 앉던 아이들이 이제는 지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모두가 그 신비로운 풀이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피에르 교수가 특별 발표를 했어요. 어제 지훈 양의 풀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를 캠프의 공식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풀이 방식이 다른 고난도 문제들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합적 패턴 인식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통합적 패턴 인식법. 이게 한국식 교육법인가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밀러 교수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제 밤늦게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반복 학습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해서 풀면서 패턴을 체화시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계적 반복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법이었다니요. 톰슨 교수가 덧붙였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학습법이 창의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수학적 직관을 기른다는 점입니다. 기본기가 완전히 체화되면 복잡한 문제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부모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옆에 앉은 이탈리아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클레어,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 교육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니. 스위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체계적인 기초 훈련 없이는 진정한 실력을 기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독일 어머니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지훈이가 어제 말한 매일매일 기초 연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건가요? 저도 그 질문이 궁금했어요. 피에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심화 반복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제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우리가 과도한 학습량이라고 비판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깊은 교육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이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른다는 점입니다. 로시 교수가 강조했어요. 어제 지훈 양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아이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엠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훈에게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묻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 어떤 문제집을 써?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줘? 지훈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매일 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고요.
그 말에 학부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인지 놀라웠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복잡한 교육 이론과 방법론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학부모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평범하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그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지훈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한국의 교육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였죠. 프랑스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닐까? 창의성만 강조하고 기초 훈련을 소홀히 한 게 아닐까? 벨기에 어머니가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은 기본기가 부족해요. 복잡한 문제만 나오면 금세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피에르 교수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 교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심화 반복 학습법을 유럽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어제 하루 만에 우리의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가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교수의 발표에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의 5분이 단순히 한 아이의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교육 철학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거요. 엠마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런 공부법을 배워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겸손하게 배울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캠프 마지막 날 저녁,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후 비공식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 나라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인사나 나누고 헤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훈 주변에 학부모들이 빙 둘러앉았어요. 마치 작은 강연회 같았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지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독일 아버지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지훈아, 정말 궁금한데 넌 어떻게 이런 사고법을 배운 거니?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탈리아 어머니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해? 학교 수업 빼고는 3, 4시간 정도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3, 4시간이라니.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워하는데 말이에요. 스위스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놀 시간은 언제 있어?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문제가 풀릴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공부와 놀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수학 문제풀이 자체가 즐거운 놀이였던 거예요. 벨기에 아버지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스트레스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재밌어요. 프랑스 어머니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금세 포기해버리는데. 지훈이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틀려도 괜찮다.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페인 학부모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데?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힌트만 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우리는 답만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엠마가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지훈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 지훈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아는 것부터 적어봐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체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모르겠어 하고 포기하는데 말이에요. 네덜란드 아버지가 질문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데? 아빠, 엄마는 잘 모르셔서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대신 꾸준히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틀려도 혼내지 않으셔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아이들의 틀린 답에 실망하고 혼냈는지 반성하게 됐거든요. 포르투갈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부분요. 저는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평범하다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목격한 그 놀라운 실력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니. 그럼 한국의 수학 교육 수준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였어요. 룩셈부르크 학부모가 말했어요. 우리는 창의성만 강조하느라 기본기 훈련을 소홀히 했나 봐요. 체코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기본기 없는 창의성은 공허한 거였네요. 그때 지훈이 말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기본기가 완벽해야 진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쳤어요. 헝가리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정말 철학적이네요. 우리는 기본기와 창의성을 대립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군요. 폴란드 어머니가 질문했어요. 그럼 지훈이 보기에 우리 유럽 아이들은 어때?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이에요. 저보다 훨씬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겸손한 대답에 우리 모두 감동받았어요. 어제 그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아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덴마크 학부모가 말했어요. 지훈이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고마워.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던 거예요. 엠마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나도 너처럼 공부하고 싶어.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엠마도 충분히 똑똑해. 그냥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해보면 돼. 그 순간 저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보였거든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노르웨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이 대화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동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꾸준함의 가치, 기본기의 중요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까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도 지훈이처럼 공부해볼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단 몇일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캠프에 참가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캠프에서의 경험이 꿈만 같아서 처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귀국 첫날부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교육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수학 교육, Korean Math Education, 심화 반복 학습법, 온갖 키워드로 찾아봤죠. 놀라운 건 정보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유튜브에는 한국 수학 강의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고, 교육 관련 논문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엠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한국어로 된 수학 문제집 같은 거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번역된 한국 수학 교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캠프에서 만났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잉그리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클레어, 너도 한국 교육에 대해 찾아보고 있지? 이탈리아의 마르코 아버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온라인 수학 플랫폼을 찾았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 우리 아이가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어. 스위스의 카타리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 동네 학부모들이 모여서 한국식 수학학습법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 너도 참여할래? 정말 신기했어요. 캠프에서 만난 학부모들이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 관심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파리에서 비슷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학교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캠프에서의 경험을 나눴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5분 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요? 한국 아이들이 모두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때 엠마가 제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찾은 한국 수학학습 영상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개념을 10가지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였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가 배운 방법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줘요. 엠마의 말이 맞았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법이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에르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온 거예요. 클레어,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캠프 이후 각국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통계가 들어있었어요. 프랑스에서만 한국 수학 교육법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300%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한국어 수학 교재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여러 대학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수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윤의 5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내년 캠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학생들의 참가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아시아 교육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엠마의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엠마 어머니, 요즘 엠마의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쓰셨나요? 저는 캠프에서의 경험과 한국식 학습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선생님도 무척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법론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혹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엠마의 학교에서 동서양 수학 교육법 융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식 반복 학습과 유럽식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새로운 커리큘럼이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우리 학교 아이들도 이제 지훈이처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엠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도 기뻤어요. 편견을 넘어서 진정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육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독일의 잉그리드로부터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레어, 우리 동네에 한국식 수학 학원이 생겼어.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 이탈리아의 마르코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마르코가 한국 친구와 온라인으로 수학 공부를 함께 하고 있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우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윤의 그 5분이 단순히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동서양 교육의 벽을 허물어뜨린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거요. 피에르 교수로부터 마지막 이메일이 왔어요. 클레어,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내년 캠프는 진정한 글로벌 교육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우리가 목격한 기적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편견이 존중으로, 무시가 배움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어요. 엠마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도 캠프에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 소녀의 5분이 유럽 전역의 교육계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프로방스에 와 있어요. 같은 캠프, 같은 강당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학생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엠마도 저와 함께 왔어요. 1년 동안 한국식 학습법을 병행한 결과 아이의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어요.
개회식에서 피에르 교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작년 이곳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떠올랐어요. 지윤의 5분 동서양 교육 융합의 출발점.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조용했던 한국 소녀의 이름이 이제 교육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교육 철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거든요. 강당에 앉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작년과 달리 이제는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유럽 15개국에서 동서양 융합 수학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수의 발표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의 체계적 기초훈련과 유럽의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죠. 저는 옆에 앉은 엠마를 봤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뿌듯함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작년 그 기적의 주인공, 지윤 양이 다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지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1년 사이에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달랐어요. 경애와 존경이 담긴 진심 어린 박수였거든요. 지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작년에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겸손한 말에 또 박수가 이어졌어요. 수학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공통의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16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깨달음이었거든요. 그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유럽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엠마도 한국 남학생과 독일 여학생과 팀을 이뤘어요. 엠마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한국 친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일 친구가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재미있어요. 쉬는 시간에 엠마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었을 문제들을 팀워크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지윤의 5분이 가져온 진정한 변화라는 거요. 단순히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 방식을 이해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였어요. 캠프 마지막 날, 피에르 교수가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더 이상 동서양의 교육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융합하는 글로벌 교육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때 한 독일 학부모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1년 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윤 양 덕분에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단순한 감사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거든요. 지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여러분께 감사해요. 처음에는 혼자 왔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눈물이 맺힌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17세가 된 지윤의 말 속에는 1년간의 성찰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가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이런 캠프를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저는 딸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지윤의 5분이 우리 아이에게까지 이런 영감을 주었다니. 지윤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요. 교육학 논문에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교실에서 말이에요. 프랑스 고등학교 수학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윤 메소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돼요. 기본기와 창의성을 동시에 기르는 통합적 교육법을 일컫는 말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지윤이 손을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용기 있는 한 소녀가 5분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을 해낸 거죠. 단 5분, 단 한 문제. 그 순간이 프랑스 교육계를
아니 유럽 전체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지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거든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지만 이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 지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윤의 오브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을 깨뜨릴 용기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